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갖고 당을 이끌 새 지도부 잠시 뒤에 선출하는데요.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 사실상 확정됐고 최고위원 구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김병주 또 한준호 이런 분들 계속 순위권 안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전현희, 이현주 이 중에 누가 5등 그리고 누가 6등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 아닐까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결과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어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연임 확정 지었습니다. 이 명파리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온 정봉주 후보는 순위가 또 미끄러졌는데 전현희 후보는 2위로 꽁충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막판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봉주 후보가 그래도 누적 집계로는 2등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5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나는 비명 또는 반명이야,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이 적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호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현희 의원이 앞에 누적 집계에서 6등이었는데 네. 지금 5등인 이현주 의원하고 아마 자리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5등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인데요. 조금 있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최종 득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기장 안은 후보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당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후 1시 개회 선언으로 본격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지금 막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면 이후 개표를 통해 오후 6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이 밖에 경기장 바깥에서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블루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한정 굿즈를 사기 위해 일부 당원들은 새벽부터 오픈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으로 당선이 이미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주목할 부분은 이제 득표율입니다.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지역별로 이미 진행이 됐죠. 현재 어제 서울 지역에서 92.4%를 기록한 이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은 89.9%인데요. 오늘 나머지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욱 관심 가는 대목은 8명의 후보 중 5명의 당선자가 가려지게 될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선권 주위의 순위 변동이 한창인 가운데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명파리 발언과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태웅 기자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논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원장님께서 네. 이 살인자 발언으로 그 당원이나 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지금 이렇게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그 의사당 내에서 사실 살인자라는 써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품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평소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전현희 후보가 결국 당 경선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오히려 강경한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를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본인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 득표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방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 이 발언은 원내대표의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미국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제가 미국 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한 의원이, 그것도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를 향해서 거짓말장이라는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민주당에서 나온 공격이 아니라 자당인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미국 의회의 품격이라면 네.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회 상임위 의원 회장에서 물론 정회 중이었다고는 하나 이런 적절하지도 못하고 매우 극렬하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정봉주 후보는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한 발언 등 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사적인 대화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당원들은 여전히 격분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서 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비판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평소에 정봉주 의원이 공적인 자리나 이 마이크가 켜졌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딴말을 하는구나라는 뭐 이중 발언, 뭐 이런 이미지가 당원들에게 비춰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애매모호하게 이재명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내가 이재명팔 할 때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과 지지자들과 스스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점은 좀 저는 해명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팔이 척결 공약을 고수했는데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명팔이 척결로 당내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이면 뭐 과거 국민의힘 윤핵관 논란 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 좀 독특한 것이 이 역시 그 한국 정치의 맥을 잘 짚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박이라는 말의 조어도 정봉주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명팔이라는 조어를 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치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정확하게 핀포인트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면은 과거의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유하는 이념이라든지 정치 정향으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그 이합집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봉주 후보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박 원장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왠지 김민석 후보를 더 미는 것 같은 그런 일련의 행태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중심의 일극 체제의 속성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뿌리가 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까지 같이 합산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의 당신과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로 표출되는 민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라는 정치인은 자신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등극하면은 이런 일련의 정치 상황을
나름대로 상당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후 여야 정치권이 향후 행보 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고 야당에서 김경수 포용론이 거론되던데 김 전 지사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 뭐 같은 당인데 포용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사면시키고 또 복권은 또 왜 사면과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뭐 정치 재개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또는 당에 등장하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그냥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면서 낮은 자세로 좀 이 전국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밝힌 최병 사건 그 3자 추천 특검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과 친한의 분열을 노린 정쟁용 카드다라는 반응도 있던데 어쨌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지금에서야 유연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사실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민주당이 그거를 진작에 받으면 상당히 그 공이 본인한테 넘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머리가 복잡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번에 제시한 특검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데 그거는 남겨둔 채로 한동훈 대표의 3자 추천 특검만 받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첨언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도 민주당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면 이제 공은 완전히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내의 친윤이라든지 또는 지금 특검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또 당 지지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애초에 당대표 경선에서 그 후보일 때 공약처럼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는 또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 친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당내의 의원들 중에 초선이라든지 이러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또 입장이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로서 그 임기를 맞추는 게 본인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 밖의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로서 본인이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무리 없이 어떻게 관철하느냐. 또 그 제3자 추천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국정까지도 흔들어대는 결과로 나온다면 본인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용의 미를 어디에서 그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박천대 원내대표가 3자 특검 수용 가능성을 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이게 전략을 수정한 건지 향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진실 규명이 중요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종호 씨 녹취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과 이제 권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마약 사건도 나왔고요. 또 이 이종호 씨 녹취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 등등 모든 것들이 국정의 난맥산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 우리 사법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가 네. 검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만큼 양보하고 또 앞으로 있어서 이 정보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전선 자체를 특검이 3자 특검이냐 아니면 야당이 주도하느냐 아니냐,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뭡니까? 특검을 한다는 것은 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쪽으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그나마 양심적인 보수 세력들도 안고 가는 이 프레임의 전환,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입장이 그 반대 입장이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이 삼국지에 주유가 조조와 이 항복한 형주군들을 갈라치는 이 고육주책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양보해 줄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공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던지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분열이라든가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문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사실. 네. 정의김 의원님, 이 쪼개진 광복절 수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이념 갈등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역사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관념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관련해서 지나친 개입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개입하려고 든다라는 입장을 지금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광복회는 지금 그 야당의 어떤 그 지원의 힘을 입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절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라이트 역사관과 그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폈다는 이유로 지금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 임명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저도 보수주의자입니다만은 모든 보수주의자가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특히 뉴라이트 역사관 중에 그 식민지 근대화 이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우파 내지는 보수주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승만 신격화에 대한 그 아마 강복회라든지 그 관련 기관들의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이 꽤 많습니다. 네. 하 원장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받는 것이 진정한가라고 말한 데 대해서 이게 친일 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다그쳐서 억지로, 이게 을사늑약이고 한일 합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만들어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청산하고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라는 요구를 못합니까? 이거 어디의 입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친일 매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네. 극우라는 표현도 아깝다는 생각. 라이트가 우파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예요. 좀 과잉되면 뭐 인종주의, 제국주의로 갑니다만 이분들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친일주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광복 회장님 말씀처럼 일본의 밀정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친일본입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직에서 발언하도록 하느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수준으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긁은 부스럼을 만드란 말입니다. 네. 그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가스라이팅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왕초 밀정이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발끈했는데요. 이게 말이 아니라 배설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원장 말씀하셨듯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뉴라이트라고 규정된 사람들도 본인들이 뉴라이트라고 그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을 야당인 그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당 대표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지금 최대화하는 것이죠.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도 뭐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반일적인 레토릭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이 그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정치에 어떠한 효과를 발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굉장히 그 영리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또는 정부가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밀정이라든지 왕초라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떻게 지금 일본의 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왕초 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 8.15 경축사라든지 그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태도로 일본을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외교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인데 그런 일본이 아직까지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공물을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다른 역대 보수 정권들 하듯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왕초 밀정이라는 이런 극한 발언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내부의 통합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고민이 선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안 나오자 지금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좀 여야 간 이게 대결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결 전선은 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대결 전선은 확대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측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것 때문에 대동단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그 오늘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벌써부터 일부 그 당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어떤 그 태도부터 지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위의 항공사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권 하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그 소위 비명계와 친명계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그 규합을 할 가능성은 없으나 아마 지금 그 사위에 대한 항공사 특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정권의 입장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박 부원장님,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런 입장이죠. 제가 보면 뭐 반발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그 이른바 모욕주기, 국면전환용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스타항공의 전 사위입니다. 이혼한 전 사위가 취직했던 과정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상직 씨 관련 설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번 황당무계한 상상을 해볼게요. 사위를 취직시켜주고 그 대가로 대통령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황당무계한 추정에 의해 가지고 계좌를 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 만들어내고 모욕 주려는 저는 물타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크게 반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있었던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과의 연장소상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야권을 갈라치기 하려는 뭔가 정치 기획을 하고 있다. 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거 잠깐만 제가 네.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 사위이긴 하지만 당시 사위였잖아요. 사위가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딸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그 취업과 동시에 그 뭐랄까 생활비가 이제 중단이 된 것, 그 인과관계를 본다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범죄 의혹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계좌를 턴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네.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정격 교체를 두고 관가에 지금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강택 부축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라는 말부터 내부 파워게임 결과설 또 외교라인 뭐 배제설 다양한 추측이 제기됩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땐 최강팀은 최강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강팀 내지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경호처장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이 되면서 소위 그 미국의 대선이 있고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문 외교관들이 전부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바깥에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대 2,000명을 정한 회의록 파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 측이 의도된 회피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문명화된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록 파기를 통상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뭐 정부 부처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소한 회의록까지도 다 우리가 녹취해서 남기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대 관련해 가지고 대학들이 신청한 정원 숫자와 그리고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들, 회의했던 내용들 이런 걸 없애버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이유 근거가 없이 아무 임의의 설정으로서 2,000명을 증원시키겠다고 임의의 설정으로서 특정 학교에는 정원을 주고 특정 학교에는 정원을 주지 않는다. 그럼 친분 관계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적 공간의 영역의 일이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